세계 10위권의 GDP 상위 국가를 보게 되면 미국이 단연 1등이고 중국이 뒤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GDP는 참고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가치를 합산한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게 되고 이 가격 100만원의 빵이 GDP로 환산되어 반영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국민들이 생산한 이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 경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 간과할 수 없는 단연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공장급인 중국의 경기가 이 실물 경제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 키가 되는 셈이에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부쩍이나 악플이 많아졌어요.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요, 이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단지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했으나 이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의 눈에는 이 상승을 선동하는 눈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우울한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할게요. 바로 다시금 본론으로 가서 이 중국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간략하게 이 세계 패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1990년대 초까지 이 글로벌 금융 패권은 당시 기축통화국이었던 이 영국의 파운드였고요. 그런데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이 급부상하는 미국이 1944년 2차 세계 대전 총전쯤에는 당시의 막강한 금 보유력과 함께 미국은 달러를 금융 패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 그러다가 한참이나 세월이 흐른 뒤 1980년대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일본은 미국의 저지로 인하여 결국 장기 침체로 이어지게 됐고요. 지금 현재 미국은 미국 GDP의 대략 60% 이상으로 치고 올라온 중국을 이 무역전쟁이란 이름으로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전년 대비 통화 상승률을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말 그대로 전년 대비해서 통화량이 얼만큼 늘었는지를 가늠하는 이 증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M1이 빨간색 선이고 M2가 파란색 선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증가율이 늘어날 때 이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고요. 그 시점을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 다음으론 이 최근에 2016년에서 2017년이죠. 반면 현재 통화량 증가율은 역사적인 저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실제로 이 중국의 경기 둔화의 원인이 무역전쟁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경기가 침체된 원인에는 이 통화량의 원인이 크다는 것이고요. 반면 통화량 증가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는 것은 이 중국이 부채 탕감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다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중국 경제의 각종 지표가 둔화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중국 관련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지금 중국의 통화정책 추세는 이 완전히 180도 바뀐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로 인해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중국의 새로운 면모가 기대된다는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18년 초부터 하락이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급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그 폭은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이 증가율 폭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로 말미암아 이 주택지수 상승에 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주택지수는 많이 회복하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은 2011년 이후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후 이 국가를 고속성장의 부작용과 국가 부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디버레징을 실시했고요. 즉, 이 부채 정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었고, 이런 중국의 긴축 흐름 속에서 전 세계 공장급인 중국이 이 투자가 위축되고 이 개발이 주춤하면서 이 상품 지수를 비롯한 이 유가는 25달러까지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는 이 디브레이징을 잠시 축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장세가 펼쳐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전 세계 공장급인 중국이 이 한 번 움직이면 전 세계의 실물 경제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부터 원유를 비롯한 각종 상품 지수들이 급 반등하기 시작했던 때이기도 해요. 그 이후로 글로벌 장세는 이 실적 장세가 진행되어 2016년부터 2017년간 2년간 이 추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중국 지표를 자주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 한국의 코스피 등락과도 큰 연관성을 띈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예전만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해요. 2010년대 들어서는 이전과 달리 이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 통화정책의 적절한 타이밍과 이 운전이 필요한 셈이고요. 이 고속의 경제 성장을 하는 것보다 이 부처의 밸런스를 조절하고 소비도 진작해야 하고 이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과 각종 경제 지표 둔화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중국은 지켜볼 수가 없었겠죠. 중국은 올해 인프라 투자와 세금 감면으로 약 4조 1,500억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이 4조 1,500억 위안이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공급한 약 4조 위안에 버금가는 규모로 현재 중국이 얼마나 절실하게 이 경기의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 철강사들은 꾸준히 수출 가격 인상을 도모하고 특히나 16년도부터 축소된 이 디브레이징을 통해 철강성 가격이 급등하고 최근까지도 그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이 철강제 수요가 늘어나고 이 가격은 급등하면서 각종 산업재 전반에 이 가격의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또한 위안화 강세의 작용으로 강해진 위안화를 이용해 글로벌 구매 확대까지 가세하면서 이 중국의 대대적인 시장 개방과 함께 제조업 이해 분야에도 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적각시는 본다는 겁니다. 하물며 1분기 중국 시장은 많은 이들의 경제 위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급등을 하였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중국 경제는 망한다고 난리쳤지만 1분기는 사실상 놀라울 정도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는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정책과 이들이 실제로 기업의 실적으로까지 연관해 움직이게 되면 그 상승폭은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은 경기 둔화와 무역 전쟁 속에 경기 부양에 대한 막대한 돈을 풀었죠. 중국은 장기적인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주택건설 감소로 이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그에 따른 주택 입주 물량도 줄면서 전국적으로는 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상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기존의 주택 경기가 확장되는 데 더하여 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인프라 건설이 급증하게 되므로 중국 경제는 다시금 빠르게 성장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중국의 부동산이 상승하게 되면 각종 산업재 전반의 가격이 상승하여 원자재 채굴, 생산, 수출, 운송, 가공 등 이 산업 전반의 2차 산업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게 되어 상품 가격 상승에 따라 이 기업들은 매출이 결정되게 되고 이 생산자 및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하느냐, 중국의 부채는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물론 지금까지 문제시 여겨졌던 것이 이 중국의 부채 문제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는 50.3%를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해서도 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 또한 44.3%로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이 기업 부채 비중이 높다는 것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다만 중국은 아직도 국유기업 비중이 많고 이 국유기업은 결국 정부의 용인 아래 이 많은 부채를 끌어다 쓰는 이 특별한 상황인 거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율이 높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 자본시장이 덜 개방된 중국이 이 증시자금 조달이 미약한 이 국유기업들이 많고 은행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게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민간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여 좀 더 지분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현재 중국은 이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외자기업 및 민간기업의 국유기업 지분 투자나 이 사업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이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중국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이 매우 긍정적이고, 이 민간 자본이 지속적으로 국유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중국 전체의 부채 수준은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은 16년 당시 이 디버레이징 축소에 따라 각종 상품 가격들이 이 급등을 불러오게 했고, 이 16년, 17년 전 세계의 주가 상승에 큰 상승의 바람을 불러온 것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현재 다시금 유가는 반등하기 시작하고 각종 상품 지수들이 고개를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이후에는 과연 중국의 커다란 움직임이 다시금 시작되는 그 배경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수 경기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국가로 우리나라의 경기보다 이 대외 변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중국 경기 호전은 우리나라의 시장에 이 긍정적인 영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주식은 한국의 경기가 호전되고 한국의 소비가 늘어야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내수 경기가 아니고 중국인의 소비와 중국인의 주택가격과 이 인프라 건설에 따른 이 투자 경기가 실제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좌파 정부 때문에 회복이 보이지 않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가 상승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기보다는 이 중국의 영향을 크게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중국인 나라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주가와 중국의 경기와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올 연초만 해도 많은 분들이 중국 위기설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위기는 남들이 다 아는 데서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 즉슨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우리 모두가 아는 위기는 실제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